평화회담을 하면서 이놈들은 충계 대공세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철수를 하게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소극적 작전으로 그의 개념이 바꿔지면서 매복 작전, 수색 작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새벽에 적 세이파 특공대가 기습해 왔어요. 그때까지만도 지금 몰맹군들이 충계 대공세를 한다고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일중대 3소대 기지에 세이파가 들어가지고 새벽 4시에 기습해 오는 것을 철조망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홍만희 상병 박태균 분대장이 발견해가지고 그 철조망 하에서 그냥 집중 사이에서 5명을 다 사살시켜버렸어요. 5명이 다 사살을 한 상태에서 연대에서 판단할 때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기지에 기습을 해왔느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4월 12일 날 연대 수색중대를 그 지역에 수색정찰을 해봐라. 그 기지에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투입해서 수색중대가 랜딩하자마자 중대장 왼쪽에 간통상 맞아보고 소대장 내리자마자 전사해버리고 분대장 전사하고 작전이 돈자돼버려서 그것까지가 딱 전개되면서 충계 대공세 기미가 있다. 첩보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또 우리 기갑연대에서는 이대대 수색작전 명령이 연대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대대에서 수색작전 하기 위해서는 우리 6중대가 그때 임무가 천병 중대 임무를 받아가지고 맨 앞에 투입이 돼야 될 상당히 1km 정도 떨어진 거기 완부에 우리 중대가 천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랜딩 딱 하면서부터 저기 공격 기습을 받는데 천병 소대가 랜딩했던 소리가 무전으로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 천병 소대를 랜딩 시켜주고 온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내리자마자 매니 무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3소대가 중대 본부하고 같이 한 500m 상공에 가니까 그때부터 소대장 무전이 들려요. 막 소대장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막 사격이 계속 집중 사격. 고지에는 배트공들이 입이 있었고 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m 공중에 있으면 그냥 던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완전히 갈대밭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배낭으로 은폐물을 삼고 한쪽은 이제 마저사 끝에서 막 파면서 사격을 응사를 하는데 우리는 보입니까? 송소리 나는 대로 그냥 사격을 땡기고 그러니까 첫날 실탄이 60% 이상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북쪽 고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 남쪽 고지에서 우리 두통수 때리고 남쪽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또 북쪽에서 때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상황복을 하는 겁니다. 이 승리고지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미군들이 장악하고 있다가 기지를 옮기면서 저 지금 백두산 고지나 월남 민병대 고지 우리 일중대 OP가 저쪽 있지 않습니까? 19분 도로가 거리 지나가고 그쪽에다 그 지지를 강화했기 때문에 요건 사용을 안 한 기지로 놔뒀는데 저걸 적 3사단 12연대 배트공 저걸 장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게 이제 처음 작전에 개시될 때 큰 실수였고 4월 13일 날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고립이 됐고 4월 1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는 고립전을 하면서 연대에서는 재배치 병력을 외곽에서부터 포위를 이렇게 해서 638 고지를 향해서 이제 공격 개시를 하는데 그게 일주일이 걸려버린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고립이 됐어요. 이 고립전을 얘기를 하자면은 중대장은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 깐십들이 접근을 못해요. 소총에. 우리는 여기 중앙에 고립이 된 상태에서 북쪽 고지, 남쪽 고지에 5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지션 사격도 못 받고 수통을 양쪽에 다 타고 갔는데 물도 첫날에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다 정말 옆에 한 3m, 4m 옆에 82mm 박혀보고 포탄이 꽝창 하면은 사람이 넋이 나가버려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폭음이 센지.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관련된 영화가 이제 나왔었는데 물이 없어갖고 자기 오줌 받아갖고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첫날 우리 선임하사가 북쪽 고지에 와서 헬기가 딱 랜딩 하려고 거기서 배트공들이 우리 랜딩 연막 신호인 황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막을 빡 비니까 헬기가 거기서 완전히 스탠바이 해주가 거기서 배낭 던지고 뛰어내리자마자 그냥 배트공 머리에 떨어졌습니까? 서철신 중사라고 거기서 전사를 했고 그 서철신 선임하사 무전병도 거기서 전사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한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선임하사를 막 불러댔어요. 그런데 뭐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서 중대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판단해 볼 때는 이쪽 고지를 하나 탈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 50m 되는 고지를 포복을 해가지고 일렬 정대로 우리는 이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이 옆에서 이제 계속 이 고지를 어머사격해주고 아침 8시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12시나 다 돼서 이제 좌우로 이제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여기서부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로 문 앞에 5m, 10m 앞에 베트남군이 있으니까.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천병하고 나하고 무전병하고 내일만이라도 수류탄 까고 10m밖에 안 되니까 동시에 4발을 던져놓고 꼬가강 할 때
연발 놓고 올라가니까 막 이제 이놈들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기통사 들고 막 사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3명인가 사살을 하고 우리 선임 와서 시체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북쪽 고지에서 이제 우리가 장악을 해가지고 이튿날 3일부터는 여기서 이제 진지 패치를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립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탄을 맞고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숨이 넘어가는 병사들. 죽으면은 거기는 4시간 한나절만 지나면 막 썩기 시작해요. 막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감회장이라도 해서 빼전삽으로 해서 흙으로 좀 덮어주거나 판초로 덮어 쌓아놓지 않으면 시체가 완전히 부패돼 버려요. 또 4일째 됐는데 바로 나하고 같이 월남에 간 그 강희수 중위가 내 옆에 한 5m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 현장에서 직사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차례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국군 장교가 포로로 잡혀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중상자 돼서 고향 부모에게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전 천국에 갈 희망 그것만 딱 머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갈증에 시달리고 온몸에 저도 파편상을 입어가지고 그러기 상태인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막 가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복에서 중대장님한테 갔다가 부상당한 병사들 가서 유생병 붙여가지고 또 헬기가 물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소총 요사거리가 넘어와서 고공에 떠가지고 카고망에다가 물통을 싣고 오더라고요. 딱 떨어뜨리고 헬기는 바로 갔는데 병사들이 그걸 보고 물이 떨어지니까 막 호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물 찾으러 물 찾으러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장하고 저하고 야 놓치면 안 된다고 막 공포로 쏘면서 호속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대장이도 척추에 폭탄 파탄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정태균 중대장도 갓 결혼해가지고 큰 딸을 가진 상태에서 파월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 이제 5중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5일째 우리 6중대가 고립이 돼가지고 중대가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다 보니까 사단 무전방, 연대 무전방, 대대 무전방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중대 무전방에. 그래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장이 그 5중대장이 안영소 대위였습니다. 동기생인데 영소야 너 돌아가거든 경아 아빠 열심히 싸우다 죽었다고 전해주라 하면서 진짜 사나이를 부르는데 사단장이야 연대장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사단장 정등만 사단장이 저 중대장은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저 중대는 한 명이라도 살려라.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행히 6일째 안영소 그 5중대장이 우리하고 접근이 돼서 이제 우리가 엄호를 받으면서 빠져나왔죠. 그 사실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이런 사진을 보고 그냥 휴식할 때 찍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상황 월남어를 배워갔던 그 통역병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산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쪽에 있는 무전병인 것 같고 이쪽에 병사하고 무슨 생각을 과연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이죠. 또 이거를 그 찍는 그 월남어병도 진짜 대단하다. 장거를 전부 다 융단 폭격을 했기 때문에 장거리 없어요. 민둥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려고 하니까 은폐가 할 수 없어요. 안 되니까. 드럼통에다 흙을 넣어가지고 밀고 진짜네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이죠. 결국은 임동춘 중위가 전사를 했어요. 그렇죠, 임동춘 중위가 거기서 이제 돈자 되니까 이무표 중위가 공개에서 올라가면서 새벽 여명 경격을 했는데 그 고지 정상에 전부 안개가 날아가지고 월맹 정규군들이 우리 아군을 못 봤다는 거예요. 또 참 불행하네 진짜. 그러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전선을 시야를 가렸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백두공들은 더 지태 못 오고 철수를 다 해버렸죠. 뭐 많은 전우분들이 먼저 이제 가셨고 그런 와중에 힘들게 작전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앙케페스 작전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앙케페스 전투가 초전의 정보 미숙으로 조금 그렇게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초 일주일 동안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결국은 10일 만에 그렇게 탈출을 하면서 적들이 도주를 하고 시커먼 도로 사이에 그냥 민간 차량들이 쫙 서 있었어요. 울산발 고지를 탈환하면서부터 이게 개통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시 재탈환을 하자 수세에 몰렸던 연합군 작전이 다시 공세로 바꿔지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앙케페스 전투가. 그리고
월남 파월 기간이 8년 8개월 아닙니까? 네네. 32만 명이 파월을 했는데 그 전사 인원이 우리 전사록에 5,09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2명이 전사한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앙케 전투가 대혈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2주 동안에 173명이 전사를 했어요. 하루에 12명이 전사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산 혈에 치열했다는 거고, 매년 추모 행사를 우리가 자비로 해가지고 추모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참 다행하게도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에서 금년부터 사단 주관으로 추모 행사를 하는 걸로 사단장이 결심을 하고 지금 참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앙케페스 전투가 한국군 파월 사상 연대급 월맹 정규군과 교전이 붙었던 전투였고, 증강된 연대 규모의 전투였기 때문에 거의 정규전에 가까운 전투를 했고, 피해는 많았지만은 결국은 앙케고지를 다시 탈환했다. 그래서 지금 전승비가 그 19번 도로상에도 하나 있었고, 그 앙케 638 고지 정상에도 전승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로 월남에 있는 우리 미군 기지 시설이나 한국군 시설 다 없앴어요. 이 도로상에 있는 전승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638 고지 정상에 있는 전승비만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그 월맹군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 한국군 명호 용사들이 너무나 용감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 전승비가 놔뒀다. 그 말 듣고 저희도 상당히 감동을 했는데, 참 우리 앙케페스 전투가 지금도 추모 행사를 하고 모이면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겠습니다. 자기 옆에서 소대장 죽고 선우들이 죽은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평생을 못 잊겠대요. 그분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훈처 초대 장관이었던 박미식 장관의 아버지도 박순유 씨라고 소령으로 정보부대 첩보장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앙케고지 작전이 생기니까 첩보 수집차 앙케령 올라가가지고 플레이크 쪽으로 가다가 수집차에 탄체로 그냥 전사했대요. 박미식 보훈처 장관이 초대 장관을 하면서도 솔선해서 참여를 하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6남매를 혼자서 다 키우시더라고요. 많은 선배 전우님들께서 월남 파병돼 갖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베트남의 어떤 그 자유, 또 군인으로서 임무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뭐 학살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를 계기로 희생하신 민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또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만은, 적을 사살한 것이지 민간인 사살한 것은 전혀 그런 생각 자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도 않았고, 전부 다 민간에 들어와서 베트콩들이 민간복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서 저 사람이 베트콩이 갈아입고 민간 복장을 했는지 순수한 민간인지 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투 중인데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분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하겠느냐. 그 다음에 주월 사령관님 작전 지휘 방침이 민간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트콩 10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민전을 했고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평가다. 그 월남전 참전자로서 또 가지신 어떤 자긍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군이 최초로 해외 파병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고, 또 자유 월남의 민주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데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8년 8개월 동안 참전한 그 결과 우리 한국군이 현대화된 것에 대해서도 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 발전 5개 년에 기초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명호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넣었던 그 목재 전승비가 철군하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육군 박물관에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크게 뿌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당시 북베트남군이 겉으로는 비장 평화 공세를 했는데 속으로는 결국은 전쟁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638 고지에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 일중대가 수색정찰이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게을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이 공격해 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토, 영공, 영해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잠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있던 전우가
목숨을 잃어가고 다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투 현장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전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역 장병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전우들 다시 한번 쳐다보고 손 한번 잡아주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